예, 그럼 지금부터 1발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주교 교류의 성과와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원교구 칠보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최영교훈 신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영교훈 신부님은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2003년에 수원교구 소속으로 사제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 이후에 범계성당 보좌신부를 거쳐서 수원교구 여러 본당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수원교구 칠보성당 주임사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영균 신부입니다. 이게 참 떨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한일 주교교류의 성과와 전망, 이게 이 연구가 도대체 뭘 다룰지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면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땡땡하고 이제 연대 신학의 중범 이론을 위하여는 쉽게 얘기해서 뭐 이걸 이탈리아식으로 할지 중화풍으로 할지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연대 신학의 중범 이론에 입각해서 한일 그 주교교류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땡땡하고 연대 신학의 중범 이론을 이걸 넣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졌어요. 사실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앞에 좀 신학적인 논의가 좀 깊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그 신학적인 논의는 가급적이면 아주 짧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떨어지는 그 칸트, 딜타이, 베버 강의를 이렇게 한 10분 안에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뭐 저야 뭐 그냥 본당 생활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을 이제 우리 몬시뇨님께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신학을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들을 한 10년 만에 이렇게 쭉 웬만한 건 다 꼼꼼히 읽어보는 편인데, 그럼 다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논문 끝에는 다 이렇게 어떤 비전이 제시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꼭 신학은 경험적이어야 되고 역사적이어야 되고 사회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모든 분과학문의 그 시조들,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가톨릭 근대 신학, 한국 가톨릭 근대 신학에서는 심상태 몬시뇨리시고요. 그분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 이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경험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거를 하면 되지 왜 안 할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들고, 실제로 이렇게 저널을 찾아보면은 그런 연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신학자들하고 계속 이제 인터랙션이 돼가면서 이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훅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 보병 29연대 프랑스 혁명 때 이제 프랑스 혁명 지도자군이 나폴레옹이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제3공화정. 그때 보병 29연대가 이제 프로이센군을 격파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개선문으로 싹 들어오면, 아빠, 보병 29연대가 어떤 거야? 응, 저거야. 근데 아이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펄럭이는 깃발이 보병 29연대야? 그건 잘 모르겠고 저게 29연대야. 그럼 저기 앞에 말탄 저 장교하고 저 뒤에 있는 그 하사관들, 저게 보병 29연대야? 글쎄, 아니 그냥 저게 보병 29연대야. 예. 결국 자꾸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니까 경험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를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 교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고, 우리는 교회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펄럭이는 깃발,
그다음에 하사관과 장군과 장교의 어떤 그런 명령 전달 체계, 전우회, 그다음에 병참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 병참이 어떤 용량은 얼마큼 되는가, 이런 것들의 총합이 보병 29연대를 구성하는 건데, 이 사실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회는 이라고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하고 끝에 가서는 경험적이고 역사적이고 뭐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이게 출발을 합니다. 실제로 다가는 어떤 이론적 문제의식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연대라는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 안에서 출현하는가, 이거에 제가 주목을 해서 한국과 일본의 그 주교님들이 20년 이상 그 연대 행위를 이렇게 펼쳐왔거든요. 연대 행위. 그래서 연대의 어떤 행위에 이제 주목을 해서 그 연대 행위가 갖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이렇게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그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주교님들의 이 연대 행위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교라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무슨 친선교류가 아니라 결국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의미 맥락을 담지한 그런 행위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영성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사회 안에서 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이제 질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질 떨어지는 칸트 강의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한 5분만 딱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일 주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아이가 이렇게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방에서 뭐 곰돌이 인형을 여기다가 놓고, 그다음에 그 공주 인형은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말 인형은 여기다 놓고, 나름대로 그 아이가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럼 이제 엄마가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렇게 어질렀냐 하면서, 그거를 왜 이걸 여기다가 놨니 하면서 확 치워봐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 울죠? 예. 성격 안 좋은 애들은 어때요? 엄마를 막 때려요. 예, 때린다고요. 그게 왜? 아이가 그렇게 배치한 거에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예. 그리고 그 질서라는 것은 아이들마다 다 틀리죠. 곰돌이를 앞에다가 놓은 것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볼록하게 하고 위에다 세우는 것은 아이가 이제 군인 어떤 전쟁 영화라든지 어떤 싸움하는 거라든지 이런 남성다운 쪽으로다가 사회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인식의 맥락을 구성했다면은 이 곰돌이 여기다 배치한 건 이건 장군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공주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아이들은 이 곰돌이는 뭐예요? 이 공주를 보호하는 뭐 기사겠죠. 아니면 뭐 이제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질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을 이렇게 꾸미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칸트가 얘기한 그런 주체 철학인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 뭐 곰돌이 인형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병사도 있고, 뭐 바둑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대상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칸트는 이제 오성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방 배치하는 거가. 자, 그다음에 이제 도끼지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무꾼이 이제 훔쳐보는 건데, 거꾸로 이제 선녀가 훔쳐보는 거예요. 나무꾼을 열심히 이제 우통을 딱 벗고 막 열심히 도끼질을 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공주는 아마 경제학을 공부한 그 공주는, 저 나무를 패가지고 저 시장에다 갖다 팔려고 그러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한 이제 저 같은 이제 최영팔 이 나무꾼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윤리를 알잖아요. 저기 참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나무를 팔아가지고 패가 때려가지고 저기 부모님한테 봉양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학을 전공한 또 제 친구는 그걸 보고 나서 저기 체력 단련하나 보다. 도끼질하는 게. 뭐 이렇게 각각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의미 맥락에 의해서 나무를 패는 그런 행위를 본다는 거죠.
자, 이 그냥 나무꾼이 나무를 이렇게 패는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현전이라 그러거든요. 현전이라는 것은 하이데거의 그 현전이 아니라, 하이데거 철학에 나오는 현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냥 사태,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맥락에 따라서 그 나무 패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주교님들이 막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다양한 그런 교류 활동을 펼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여기에다가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복합체적인 맥락에서 이 행위를 분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학적인 그런 신학과 어떤 좀 사회과학적인 그런 의미복합체 안에서 주교회의 그 연대 행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저의 의도였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뜻은 좋으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교의신학적인 차원도 있고 윤리신학적인 차원도 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어떤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우리는 연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연대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성을 담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윤리적인 차원인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으로서의 어떤 유대, 또 개별적인 사람들의 특정한 집합의식으로 묶여 공통의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 놓이는 것이 바로 연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사회교리는 결국 가톨릭교회의 연대 개념은 결국 사회교리라는 윤리신학의 영역 안에서 발전돼 왔죠. 자, 22쪽 보시면요, 연대신학의 이해의 순환구조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연대라는 가치가 교의적 차원은 형이상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좀 연역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학에서, 주로 교의신학에서 다루는 그 연대는. 근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인식론적이고 현실적이고 귀납적인 차원으로 이제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적인 차원이고,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결국은 바로 행위의 의미복합체로서 작동함으로써 결국은 행위로다가 이 연대가 드러나는 거죠. 주교님들의 행위 자체도 바로 이러한 과정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저의 그 이론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현실 안에서, 역사적인 차원 안에서 이 행위는 결국 그 위에 있는 그런 연대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중거에서 행위가 수행이 되고, 수행된 행위는 다시 위로 상승해 가지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연역적인 그런 연대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강화하고, 이 강화된 이념은 다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역사 안으로 이렇게 행위적으로 이렇게 촉발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도식을 이거 표현한 거고요. 23쪽은 바로 그러한 차원을 어려운 말로, 대단히 어려운 말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는 이제 끝냈습니다. 딱 10분 걸렸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이론적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23페이지 중간입니다. 이념으로서의 연대가 한일 주교교류라는 교회적 사실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현했는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글은 사회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방법론적 사회학주의이고, 근본적으로다가는 사회학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고요, 신학이라는 것은 가치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섞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욕을 무진장 먹을 거예요, 이따 김우선 시민님한테도. 예.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다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좀 변명을 한 게 방법론적 사회학주의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글은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신학적인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게 제 의도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학적 가치에 준거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의도를 견지합니다. 문헌연구로는 한일 양국의 가톨릭 신문기사, 주교회의 간행자료 비교 분석을 통했고요. 그래서 이게 주교교류의 어떤 신학적, 사회사적 서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질적 자료로는 주교교류 초창기 구성원인 장익주교님하고
모리 카즈히로 주교님 이렇게 만나서 구술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좀 장익 주교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참여하셨는데 이 모리 주교님은 2000년에 사실 은퇴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어떤 한 3번 정도 이렇게 교류에 참여하셨고요. 그렇지만 어떤 주교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한국과 일본 교회의 어떤 교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식견도 있고 또 주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또 소통도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주교님의 경험이 한일 주교연대의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갖지는 않지만 구술자는 기억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고 과거의 시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생산해낸다. 구술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재현하면서 무질서한 과거의 기억을 의미 질서로 재편하며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의 보다 넓은 의미 맥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성은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론적 자원에 대해서 기술했고요. 2장에서는 주교교류의 배경에 대해서 썼고요. 3장에서는 주교교류의 확장성이란 관점에서 이게 주교교류가 20회니까 얼마나 길었겠어요. 신문기사만 읽는데 제가 한 2달 걸렸습니다. 네, 다행히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매일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일주교 연대에 내재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요. 끝으로 주교교류가 갖는 연대의 신학적 의미와 평가를 기술하려고 합니다. 한일주교교류의 배경은요. 25쪽 보면요. FABC 총회에서 하마오 후미오 주교님 당시 이제 그 요코하마 교구장이셨는데 뭐 그냥 이문희대 주교님하고 티타임을 가진 거죠. 또 옆나라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그냥 야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나라고 역사적으로 또 많이 중첩되는데 우리끼리 그래도 우리 좀 만나가지고 뭔가 좀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분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지만 다 우연성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96년에 그때 갑자기 전화하고 나 간다 하고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문희 주교님하고 돌아가신 박석희 주교님하고 강의 주교님께서. 그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그래도 무슨 특정한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일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그런 갈등 양국 간에 처해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갖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서로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끼리도 잘 통하면 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어떤 화해의 징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가볍게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 모임이 가능했던 배경은 두 가지로다가 이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FABC인데요. FABC가 이제 지역교회 연대를 추동하는 직간접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일주교교류회의가 FABC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FABC라는 것은 지역교회가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규범을 제시해줬고요. 특히 이제 한중일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 아시아는 FABC 아시아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장익 주교님이 되게 김산 주기형님 말씀하시면서 되게 재미난 얘기 하셨는데 그 사실 FABC가 김산 추기경님이 만들으셨는데 해다 보니까 맨 떠드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하고 필리핀 사람들인 거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유능한 그 회의 사회자는 필리핀 사람하고 인도 사람 입 다물게 하고 일본 사람 말하게 하는 그게 최고의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좀 아시아라는 것은 다 이게 너무 넓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어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젓가락도 같이 쓰고 그런 사람들끼리 뭐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뭔가 좀 동질적인 그런 어떤 지역교회 간의 어떤 교류와 친선이 복음화를 위해서도 좀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이 FABC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FABC가 이제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26쪽입니다. 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역사적 화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특히 이제 90년대 가면은
전쟁 책임에 대한 아시아 나라들의 그런 비판이 제기되었고요. 여기에 일본 교회 역시 역사적 반성의 모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반성의 실천으로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근린성에 있어서 최적합한 파트너가 한국이었고요. 역사사회 영역 안에서의 상호 이해와 화해가 동북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중요 방아쇠라는 것을 한일 주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쪽 보시면 그 지금 인터뷰 구술한 거 그 모리 주교님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거 참 재미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다음에 28페이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 교류 초기 모임부터 양국 역사인식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역사학자들 그 교류를 추진하고 사적지도 방문하고 세미나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공통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형성을 이렇게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화해를 한번 양국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역사에 주목하여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 역사 부교재 혹은 뭐 대안 교과서로서 교과서를 한번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양국을 오가면서 세미나도 하고 역사학자들 초빙해가지고 역사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학자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 주교님들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커지게 된 거죠. 이 교류 모임이.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그 동아시아 연대의 시민사회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적 부흥이나 종교 자원의 공유와 같은 종교 내적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간 갈등 지점에 양국 교회가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로서의 교회가 국가주의적 이익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역사적 평화를 위한 주도를 이니시에이티브를 하는 거죠. 그걸 선취했다는 것은 정부와 학계를 고무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죠. 교회도 이 차원에서 이러한 연대의 노력은 동아시아 연대가 실천적인 정말 가능한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담재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이 주교님들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한일 주교 교류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가? 29쪽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역에서의 하느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람들이 해방과 화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타자를 위해 고통받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요구와 생각에 부응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주교교류회는 교회의 경계를 두지 않고 동아시아 사회의 현안과 맥락 속에서 새로운 사목적 의제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평화와 질서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대화하고 현장을 경험하는 형식으로 교류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일 주교회의 연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저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없어요. 이게 다 예를 들자면은 이 참가 인원도 이거 다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물어보고 이게 막 다 틀리고 이게 인원 수도 틀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확실한 그런 역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다 채워 넣은 거니까 이 표로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째려 보십시오. 5초 동안. 네, 네. 자, 그럼 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표 1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소수의 주교님들만 참여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현역 주교님들이 다 참여합니다. 네, 교류 의제 역시 역사 문제에서 다양한 교회 사목과 사회적 관심이 주요 아젠다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1월 말에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주교교류의 발전의 동학을 연대의 확장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주체와 대상, 이 대상이라는 것은 이슈예요, 주제. 이걸로 구분해서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 연대 주체의 확장성. 그럼 도대체 연대 주체란 누굽니까? 연대 주체는 주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주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한일 주교냐? 이것이 동아시아 주교냐?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수조자들 수준에서 연대하고 또 무슨 관계냐? 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3쪽 보면은 그 인용문이 있는데 인용문 이거 오타입니다. 이게 좀
그 위에 물론 월남이나 일본 않겠느냐, 이거 장익주 의원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이게 편집 실수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장익주교의 구술 전바부는 동아시아 연대의 외연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역학의 구분과 비슷한 인식을 보입니다. 한일 주교교류가 의도적으로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 지역교회 연대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지역교회 연대에 있어서 중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아까 우리 손주교님도 말씀하신 그 몽골까지 이렇게 다 포괄하는 어떤, 특히 이제 중국이 중요하겠죠. 그게 사실은 결국은 이런 연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 교류 초기부터 있었어요. 90년대부터. 근데 이제 이러한 장익주교의 생각은 시부의 교류 모임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양국 가톨릭 신문이 이 내용을 또 보도하는 데는 근데 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교회, 제가 동아시아 복음화 센터 연구회에 처음 발을 뭐 좀 배울 게 있을까 하고 저는 사실 들어왔다가 이렇게 일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좀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나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딱 들어왔을 때 느꼈던 거는 난 동아시아 지역 교회, 동아시아 교회론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나 보다 여기서. 그 뭔가 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신학적으로도 세계 교회 한 방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럼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맨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그런 게 사실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뭐 선교하시고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근데 결국 이제 양국 주교단이 서로 활발히 도움을 주고 받으며 우리 각각의 극동교회 발전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주교들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 주교 회합을 이렇게 개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나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주교 교류는 결국 이제 동아시아 지역 주교 연대까지 나가게 됩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교단에서는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수도자 수준에서의 그 연대 역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35쪽 대상의 확장성과 동학 이슈의 확장성. 결국 역사인식의 공유에서 시작한 이 한일 주교 교류는 주교님들의 어떤 신뢰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공동체 정신, 연대감을 발전시켰고, 이것은 복음화의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으로 그 서로 어떤 연대 분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영역은 우리가 전통적인 사목 분야고요. 복음화의 외적 영역이라는 것은 뭐 환경이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지역 평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영역은 뭐 선교라든지 소공동체라든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고요. 주교님들이요. 그다음에 외적 영역의 확장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뭐 환경, 평화, 여성 이주자를 비롯한 소수자 권리, 공동체 운동과 같은 신사회 운동의 영역과 교차할 뿐만이 아니라 37쪽 중간입니다. 핵무기 안보,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과 같은 지역 내 정치 경제적 이슈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다음에 3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넷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교들은 사회적 환경의 탈구 위치,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원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부합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양국과 동아시아의 사회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주교연대는 보다 사회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중요 원리인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 뭐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외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다시 운동론적 차원과 복지론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뭐냐? 38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안보, 환경 파악에 소수자의 불평등을 재생사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교교류회의를 정치화, 시민운동화로 보는 시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자, 그다음에 이제 복지론적 관점에서는 이 외적 영역이 다시 복지론적 관점에서도 이 연대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이 처한 위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치운동론이나 복지적 관점은 반드시 상호 대립물로 파악돼서는 안 됩니다. 양자의 결합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의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자, 잘못된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고 정말
뭔가 불쌍한 어떤 가난한 이웃을 미시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예,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쭉 보시고요. 43페이지, 이제 44페이지 보시면은 이념의 분열과 정체성의 경계. 그리고 뭐냐 하면은 주교교류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일본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우경화가 됩니다.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주교님들의 어떤 주교단 안에서도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굳이 이념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어떤 사회 조직이나 이념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오는 희생과 억압을 보정해주는 것이 결국 교회의 모습이다. 결국 이것은 한일 주교교류회의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자 동시에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좌우 이념의 대립을 상생의 어떤 상생과 평화로 바꿔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계몽성, 이런 계몽성 역시도 주교교류가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주의라는 것은 결국 한일 그 시민연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주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수주의는 이제 민족주의로 지목이 되는데 결국 그 오카다 다케오 도쿄 주교님 말씀 들어보면은 48쪽 이러한 연대행위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회적 관심과 의식을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민족의 발전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공통된 목적에 대한 실천이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교 나가는 말은 제가 지금 딱 지금 1분 초과했는데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저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또 주교님도 앞에 모시는데 또 아부도 또 쩔게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50쪽 그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시적 표상인 교회는 가시적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추상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사회와 역사에서 현존되는 지역교회의 연대행위는 하느님의 다스림이라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주교들의 연대는 교회 영성의 즉 형이상학적이고 이념으로 된 교회 영성의 육화로 표현할 수 있다. 영성을 개인의 부원성이 내재된 이념적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리스도교 영성이 갖는 사회성에 대한 몰이에선 편견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해와 행위 안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며 인간관계, 세상의 자원,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교연대의 영적 에너지는 사회적 행위를 자극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개인과 정치에 대한 성찰이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관상하는 세상 안에서 역사하신다.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의 역할을 의미 있게 이해하며 어떻게 구조적인 불의와 대결하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가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교교류의 연대의 영성은 늘 기도하고 나누는 모임에 그 중점을 두었지 정치적 교섭 행위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 주교연대의 영성은 세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이에 틈을 메우기 위한 사목적 소명의 행위이자 정체성의 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달자면 또 우리 스승님한테도 또 아부 한번 해야죠. 심상태 monsignor 제가 사랑하는 한편 주교연대의 전방은 지역교회의 토착화와도 연관된다. 동아시아 사회가 갖는 각각의 문화적 상징 체계와 의식들 안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활동은 토착화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비복음적 상황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동질성의 토대 위에 결합한 지역 연대는 교회의 지역화나 토착화를 추동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가장 먼저 그 최영균 신부님을 뵀어요. 만나서 제가 첫 마디가 신부님 왜 쉬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논문을 쓰셨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더니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원래 신학자란 쉬운 하느님의 말씀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논평이 없어요. 논평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한일 주교 교류가 역사와 현실의 그 연대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신부님께서는 신학적인 가치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일 주교 교류의 그동안의 회의가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배경,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것을 주체, 대상, 사회 문제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뭐 바쁘니까 다 분량이 또 가장 많습니다. 오늘 발제한 논문들 가운데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한일 주교 회의는 연대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 속에서 그 과제 안에서 어떤 이념과 정체성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를 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양국의 그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